한국 때리기, CR도 먹히지 않는다.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타고 기이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젊은 세대일수록 오히려 더 혐한을 하고 심하게 우경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교육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표적인 우경화 정권의 아베 전 총리의 지지율은 20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일본의 대학에서 20대 젊은이들을 접하는 교수들은 이런 경향의 원인에 대해 역사교육의 부재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본의 한 지방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인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등학교에서 일본사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며 일부 학생은 나에게 왜 한국은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데 반대를 하느냐며 공격적인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층이 한류와 케이팝 등 한국 스타일에 열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혐한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혐한 사상을 가지는 게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이 심화되고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혐한과 관련된 주제를 쏟아낼 때 어린 시절을 보낸 지금의 일본 젊은 세대보단 오히려 그들의 부모 세대가 더 정확하게 역사를 배운 편입니다. 당시에는 나름 시민운동 등이 활발했기 때문이죠. 특히 아베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한국 비판 수위를 어김없이 높였습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일명 한국 때리기로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때마다 그의 지지율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국 때리기가 무엇보다도 쉽게 여론을 조종할 수 있는 그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일본의 혐한 방송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올린 것처럼 방송사들은 연일 한국 가대기에 앞장서며 시청률을 올린 것입니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공중파 방송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스가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일본 여론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자신들이 아무리 한국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더라도 자꾸만 높아져가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증명되면서 그동안의 행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찰을 시작한 것입니다. 17일 니케이 신문을 통해서는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유가증권 상장 등 한국 기업의 기업 공세와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크래프톤이 다음 달 시장으로 5천억엔을 조달하고 시가총액이 2조엔에 달할 것이라며 좁은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응시하면서 사업을 전개하는 한국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크래프톤이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은 삼성생명이 기록한 과거 최고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크래프톤 외에도 아이돌 그룹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를 비롯해 한국 시장에만 매달리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다른 한국 기업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인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는 10개나 있고 이는 6개인 일본을 앞지른 것이라며 양국 기업 풍토를 비교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이 이유에 대해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미상장 단계에서 크게 되는 스타트업 육성이 늦는 경향이 있다며 그 원인 중 하나는 글로벌 지향의 기업가가 적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며 왜 일본에는 크래프톤과 하이브와 같은 기업이 없는지에 대한 고찰을 시작한 것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전날인 16일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보도를 전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역 안정을 위해 대화를 모색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한 주장이었는데요. 신문은 스가 총리와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동석하면서 회담을 하지 않고 간단한 인사로 그친 것이 아쉬웠다며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을 한다면 정상 간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냉각되었어도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긴장이 높아지는 지역 정세에는 유해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으며 일본 정부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면서 주변 지역의 리스크를 냉정히 판별해 대국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 아니고 성가신 이웃이다.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의 인사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그는 최대의 배려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가 식어도 방치하면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그 말이 맞다. 관계가 끊길 때까지 제발 방치해라. 국가 간 합의도 지킬 수 없는 나라와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건가?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중도 성향 혹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니케이 신문에서 연달아 이런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의 4대 전국 일간지 중 하나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케이는 경제 전문지답게 경제와 산업, 상업 분야 등에 특화된 보도를 하는데요.
최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사실 등을 뒤로 한 채 마냥 한국을 깎아내리며 정신승리를 하는 보도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게 아닐까 싶습니다. IMD 산하 세계 경쟁력 센터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 경쟁력 영감에서 한국은 총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국가 기준으로 보면 29개국 중 8위로 2012년과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고 기록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 클럽 7개국 중에서는 12인 미국과 15위 독일, 18위 영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3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한국 때리기가 우물안 개구리 짓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일본에게 여러모로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주최국 영국을 필두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일본을 배제하거나 어떠한 교섭을 하지 않는 동향을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거의 G7 회원국으로 대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태는 일본 스스로가 만든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일본은 영국 브렉시트 상황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맨체스터를 비롯해 일본 혼다 자동차 등 일본 산업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감행하며 영국에게 일자리를 비롯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죠. 프랑스에서는 르노 닛산 체제에서 프랑스 기업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카를로스 곤 회장을 체포하는 짓을 벌였고 지난해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프랑스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독일 또한 일본에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해외 직접 투자와 대외 교역의 영내 경제 통합체를 통해 발전하는 국가이며 긴축과 경제 개혁으로 재정 문제를 접근하는 국가입니다. 일본의 유럽 국가에 대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죠.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은 스페인에서도 일방적인 철수로 대량 실업 부담을 가중시켰고 미쓰비시 자동차 공업과 다이하츠를 비롯한 기업들이 사후 처리 없이 마치 하청을 처분하듯 일방적 철수를 해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등 10여 개국, 천여 개의 지사들을 없애버리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통합체인 유럽연합의 전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독일의 부담을 더욱 강화한 것은 물론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책은 긴축 방식을 사용하는 독일 재정 정책에 큰 타격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전적이 있다 보니 스가 총리는 G7에서 존재감이 없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일본인들 중에서 각성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론은 혐한에 익숙해져 있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 혐한은 정치 세계에서 만능 열쇠였지만 스가 총리가 보여주는 혐한에는 반응하지 않는 참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인데요. 또한 최근 미국이 일본에 청구서를 들이밀고 한국을 급부상시키면서 유럽 국가들은 일본의 존재감을 봐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중국 전선과 새로운 경제벨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믿을 수 없는 이웃, 한국은 그 자리를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한국은 영국을 비롯해 어려울 때 철수는커녕 오히려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며 일본이 만든 경제적 충격을 상쇄시켜주는 해결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훨씬 의리가 있는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었죠. 의리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떠나서도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IMF를 극복한 경험은 물론이고 중국의 한한령과 일본의 무역 테러를 연달아 겪고 코로나 사태로 국제 무역망이 붕괴되는 삼중고에 처했음에도 이를 모두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망이 확대되며 반도체와 배터리, AI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선도주자이자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제조업 능력을 입증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AI, 바이오 등 미국 산업의 파트너로 등장했고 백신 허브 국가 아시아태평양 기축 국가인 새로운 전략적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군사력에서 연년방인 호주의 새로운 방위 협력자로 등장하고 캐나다와 무한 스와핑으로 경제 협력자로 나타났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분석은 일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공유되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의견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를 부정하기에 바빴습니다. 냉혹한 국제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 언론도 현실을 왜곡하며 한국을 이용해 정신승리를 하는 일본 상황에 대해 고찰을 시작했습니다. 성숙한 자세를 통한 성찰이 절실할 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일본은 앞으로 더 큰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